사실 부동산 조금 하락세에 있긴 한데 네, 예. 근데 지금 김사부님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예. 상승, 하락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예. 지금의 현재 이 부동산 상황을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장에 네. 들어갔다라고는 네. 보여집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런 조정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장이 빨리 올 거라고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뭐 금방 뭐 상승한다. 뭐 물론 이제 주류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잖아요. 막 이제 곧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동안 올라왔어요. 2015년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잠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은 이미 시작됐고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조정은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조정장이라고 해서 이제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는 하락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정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한두 끝도 없이 하락한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대상이 다 멈춰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조정장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의 부동산은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되 일부 좋은 부동산들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장을 일컬어요. 그걸 왜 조정장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는 거잖아요. 상승률 뭐 이런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전히 별로 높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만하게만 보이죠. 그러나 이제 일부 투자성 있는 것들은 완만하게 오르는,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런 장이 이제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만 하더라도 수요가 정말 있는 곳이랑 수요가 정말 없는 곳이랑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평균만 봤을 때는 이게 조정을 가지만 그렇죠. 일부 아파트는 오른 곳도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에 약간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원인에 있어서 핵심 키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뭐 핵심 키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첩첩으로 다 쌓여 있잖아요.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아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 있었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어도 워낙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부동산 사면 올라갈 거다라는 심리가 너무 강했고 그리고 또 금리가 워낙 낮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뚫고서라도 막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금리만 올라가니까 원래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이제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있긴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임대차법에 소위 말해서 이제 헛발질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흔히 뭐 많이 하는 말, 뭐 삽질한 거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만들어질 때부터도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억지로 시장을 갖다가 누르는 거잖아요. 억지로 이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뭐 완전히 공산국가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규정을 따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따라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중 구조가 돼 버리잖아요. 가격에. 이런 게 시장 경제에선 굉장히 나쁜 구조죠. 그렇잖아요. 가격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시장의 경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규제가 가해져야 될 부분 가해지면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아예 이런 임대차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중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가 시장에 아예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였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충격이 딱 와버리니까 어차피 이중 구조는 없어져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오니까 그러니까 더 역전선이 심각하게 나면서 전세가가 빠지니까 당연히 매가도 끌어내려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금리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가 된 이야기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 때문에 조금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친구가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로 너무 보이잖아요. 너무 분명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정부가 이제 약간 압박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뭐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지난 한 2주 전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네. 뭐 사업자 대출 같은 거 뭐 이런 게 6점 후반대, 6.9%. 네. 그것도 막 엄청 생색 내주면 내가면서 뭐 이것도 하고 하면 우리가 겨우 요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최대한에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벌써 불과 뭐 이번 주 들어오고 지난주에 들어와서는 벌써 한 5.7%대로 떨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벌써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폭발적으로 예전같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확실하게 이제 신호로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아까의 원인이 그랬다면 그 원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상황이 시장 상황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규제는 뭐 이미 계속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월 달에도 지금 이미 상정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취득세까지 마지막 규제의 마지막 단추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취득세까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제한이 없어지는 그런 물론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환경은 이제 다시 충분히 이제 괜찮을 수 있는 환경으로 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인이 되었던 두 가지 키가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동안 올라온 효과들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막 싹 뭐 금리가 뭐 다시 뭐 2%대, 뭐 1%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지금 파월 의장이 또 얘기했더라고요. 베이비 스텝으로 좀 올리는 거 하면서 되게 말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실시간 번역하는 거 다 봤는데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다가 지금은 저희는 최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과감하게 제가 예측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도 했었고, 한 1월 달 정도를 거의 정점으로 찍고, 가장 힘든 거는 1월 달 정도를 정점으로 찍고, 조금씩 이제 완만하게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거의 뭐 예상대로 됐어요, 되긴 돼서. 지금 미국도 이제 뭐 거의 사실은, 원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걸 계속 유지하면서 막 경기를 망가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뭐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기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도 완만하게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좀 보시는 거고 일부 지역들은 조금 완만하게 그래도 약간 이렇게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뭐 물론 또 그 뒤에 일은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전체적인 뭐 부동산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그냥 뭐 이거를 좀 비율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한 그래도 80% 정도 되는 부동산들은 전체 부동산에서 80% 정도 되는 부동산들은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결국 부동산이 막 좋아진다라는 그런 소식은 못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20% 정도 되는 애들이 계속 근데 20% 정도 되는 애들이 막 올라갔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크게 떠들어대지 않거든요. 뭐 가끔 얘기는 하겠죠. 뭐 오늘도 뭐 신문 보니까 뭐 헬리오시티 급매 팔렸다, 잠실 급매 팔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 계속 광범위하게 나오면서 막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단지들까지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까지는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0%랑 80%가 있으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20%는 서울만 20%고 나머지는 다 80%야. 그래서 서울만 조금 올라갈 수 있고 지방은 다 안 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수도권에서도 20%가 80%가 있고 또 그렇죠. 지방에서도 또 각각 20% 80%가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예. 김사부님은 어때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죠. 예, 예.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수도권 집중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방이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거주 환경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물론 이제 성장하면서 뭐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 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점점 지방은 소멸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매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무슨 10년 후의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2, 3년 후 이 정도만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라면은 지방 같은 데도 이제 뭐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지방도 그 지방에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지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단지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고 그게 이제 20%에 해당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다 봐야 되네. 네. 예. 혹시 이제 부동산에는 사실 아파트 말고도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예. 조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뭐 종목이나 네.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 지역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비주택도 충분히 또 예, 고려해 볼 수 그렇죠. 있는 예, 부분이라서. 비주택 뭐 지금 사실은 뭐 네. 제일 좋은 거는 상가는 볼만하죠. 그런가요? 당연히. 예. 상가를 볼만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인들이 보는 상가들, 그러니까 네. 그리고 투자성이 있게 있는 상가들을 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20%도 안 돼요. 예,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적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저는 1층 상가만 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네. 핵심 상권의 1층 상가 몇 프로나 네.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첫째, 1층 상가만, 핵심 상권의 1층 상가만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상권을 분석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다 네. 내가 내 집이나 뭐 하여간 내가 뭐 이렇게 하여간 집으로 돈 벌려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요. 근데 상가는 누구랑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거냐면 장사꾼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네. 장사꾼은 상권을 더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랑 사실 상대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좀 무모한 도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층 상가라는 것은 굉장히 상권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층 상가를 그래서 이제 1층 상가를 봐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투자의 원칙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최대한 나를 귀찮게 안 하는 거, 나를 신경 안 쓰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좋은 투자거든요. 이런 게 좋은 투자고,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은 반대잖아요. 사업은 내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거, 좋아지는 거, 이게 이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고 이거 혼동해서 막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는 나를 최대한 신경 안 쓰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럼 뭐겠어요? 그런 1층 상가 같은 것들은 공실이 나질 않잖아요, 거의. 네. 물론 공실 나는 데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없단 말이죠. 네. 그냥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런 상가들은 시장이 좋을 때 같은 데는 아예 매물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아주 싼 매물이 있으니까 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매물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상가를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적절한 가격에서만 사도 큰 돈을 법니다. 원래는 1층 상가는 물건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1층 상가 좋은 입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 예. 핵심은 일단 좋은 입지여야 된다. 네, 전제 조건들이 여러 개가 깔렸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뭐 저도 항상 그렇지만
부동산을 언제 살까 이걸 선택할 때 네. 저는 최우선적으로 가격을 먼저 보긴 하거든요. 이 가격이 정말로 사도 괜찮은 가격일까?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 좀 들어오는지 항상 판단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가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김사부님만의 이 뭔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그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가장 이제 우리가 대중적인 것들을 봐서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주거용으로 이제 한정해서 좀 얘기하자면은 결국 실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적합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 가장 적당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전세가율이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전세가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동산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률 이게 몇 프로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율인 셈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전세가율이 이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일 고점 찍은 수준은 언제고 낮은 건 언제냐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일단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일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 레인지를 바꿔주는 요소가 있죠. 그 레인지를 바꿔주는 요소가 바로 이제 금리죠, 금리. 금리가 레인지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과거 상승장을 돌아봐서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한 평균적으로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65%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장 같은 때 보면은 전세가율이 더 낮아지더란 말이죠. 45%막 이렇게 낮아지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30%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그런 물론 이제 좀 오버슈팅 한 거지만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런 거를 무조건 오버슈팅 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게 역대 최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럼 당연히 뭐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확 주는 거잖아요. 옛날엔 1억 빌리는 데의 부담이 지금은 2억 빌리는 데의 부담과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세가율을 이런 금리에 맞춰서 약간 조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변수들을 감안하는 건데 결국은 하여간 그렇게 전세가율, 얘가 나오는 수익률 이런 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전세가율이 조금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투자로 봐서는 그런 거죠. 투자로 봐서는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런 다른 얘기는 결국 이제 매가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가가 낮은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용 가치에 비해서 매매가가 별로 안 높은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새 아파트인 경우에와 구축 아파트인 경우에 또 다 틀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죠. 구축 아파트라면 요 정도 금액에서, 요 정도 전세가율이 맞아야 될 텐데, 뭐, 너무 낮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이제, 뭐 신축에 맞는 전세가율이라든지 이런 거면 당연히 비싼 거죠. 그럼 이제 안 해야 되는 거고, 신축인데 뭐 이렇다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매수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혹시 또 전세가 말고 또 뭐 체크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안 올랐냐도 당연히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는 올랐다는 것이 이제 속도와 비율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일반적으로는 뭐 한 10% 오르더라 이런 것이 뭐 3년 동안 지금 뭐 50% 올랐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단은 경계하고 봐야 되죠. 이런 것이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 준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그야말로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은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최근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7년 동안. 7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좀 경계를 조금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벌써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줬잖아요. 그것도 맞죠. 벌써 시장이 다 경계를 해줬어요. 경계를 해줘가지고, 시장이 알아서 지금 다 이제 그런 게 조종이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가격이 이제 뭐 이제 그런 시장의 그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맞춰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하락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금리하고 조금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전세가 그렇죠. 약간 좀 금융 상품화돼 있어서 네, 네. 금리가 당연히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매가는 이거는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전세가 이건 현실이고 네. 사용에 대한 가치인데 이거 금융 상품화처럼 돼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역비례해서 움직이는 게 네. 마치 금리랑 채권의 반비례 관계처럼 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네. 만약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네. 조금 내려가면 네. 그 역반대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생겨요. 예, 예. 저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예.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는 건데,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요새 폭락 얘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하락하냐, 이런 얘기들, 네. 어디 가나 제가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또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예, 그런 가격이라는 건 결국 매도자랑 매수자가 이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도자는 어떤 매도자도 싸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싸게 팔고 싶어 하는. 매수자는 어떤 매수자도 비싸게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는데 누가 유리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매수자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매도자가 지는 겁니다. 쫓아오는 거고. 매도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매수자가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이제 과거에 헬리오시티 입주 이후에 강동에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이 터졌단 말이죠. 예, 네. 그때 고독 그라시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어마어마한 물량이 터져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전세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 난리 난다 이제 강동에. 처음에 저도 그런 식의 경고를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안 그렇단 말이죠. 이게 분명 이건 100% 이건 전세가 엄청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진다면 매가가 따라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돼서 오히려 그때를 기다려서 찬스로 생각해라.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잽싸게 의견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어서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이다. 지금 사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의견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잠깐 옛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런 이제 물량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매도자가 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유자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물량을 막 쏟아내니까 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진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대출을 잘해주니까. 대출을 너무 잘해주고 대출이 너무 싸니까 어쨌든 소유자들은 높게 전세 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게 버티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니까는 너무 쉬워버리니까 이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다 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 가격에 할게요. 알았어요. 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가가 안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구조거든요. 가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냐는 거죠. 어쨌든 소유자들은 높은 가격에 전세를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버티게 되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된다. 전세가율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얼마큼 많이 올랐는지 상승률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요즘은 무슨 PIR로 이렇게 거품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아주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서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다 스펙이 막 어마어마한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막 무슨 어디 금융경제연구소 무슨 어디 미국 유명 대학 출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이 막 너무 와닿을 수밖에 없고, 너무 현란한 그런 지식들을 막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말 너무 모르고, 정말 실무라는 건 정말 하나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얘기거든요. 예. 절대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왜 그러냐면 아주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없이 폭락하지 않을 거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소유권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별로 없거든요. 소유권이 다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정한 어떤 큰 세력이 막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랑 비교를 한다면 주식은 기관이 막 소유권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데서 한없이 막 물량을 던지면 끝도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어쨌든 부동산도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소유권이 막 다 분산이 돼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다 우리 다 힘을 합쳐서 다 팔자 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긴 하지만 실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실물이라는 얘기는 매우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물이라는 건 일단 내가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없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만 있으면 단 1%든 2%든 수익이 나는 게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한없이 떨어지는데 내가, 아니, 활용 가치가 있는 거를 한없이 떨어진다고 내가 막 싼 값에 내놨냐.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인데 사람들은 항상 더 이득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잖아요. 뭐 쉽게 말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1,0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행복과 1,000만 원을 날렸을 때의 슬픔, 어느 게 더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냐. 몇 배나 더 잃었을 때의 손해가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이제 부동산이 거품이 됐던 뭘 했던 간에 어쨌든 그런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 다 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30% 정도 지금 떨어졌는데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해보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이게 뭐 투자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팝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까 주택 폭락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소득 대비 너무 높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매물이 나와야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물론 낮은 금액에 살 사람들은 널려 있다고 쳐요. 네, 낮은 금액에 살 수 있는. 아니 근데 물건을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냐고요. 이 물건을 내놓는 그 순간 나는 죽는 것만큼 괴로운데 누가 내놓냐고요. 물건이 나오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계속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냔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 우리가 소득 대비 너무 높다 뭐 이런 이유로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실물을 모르는 바보 같은 추측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PIR 개념을 주식으로 갖다 붙이면은 퍼라고 얘기하잖아요. PER이나 PBR이나 이게 가치가 별로 없는데 매년 벌어오는 금액은 얼마 못 벌어오면서 회사가 미래 가치만 사람들이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죠. 뭐 미래 가치를 막 엄청나게 크게 상상하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동산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그렇죠.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현실의 가치에 가깝다면 소득은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년 벌어온 영업이익에 가깝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은 그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무조건 테슬라를 그 똑같은 잣대로 얘는 퍼가 10배가 넘으니까 이거는 10배 고평가 됐어. 이 회사는 뭐 은행인데 퍼가 뭐 10배니까 딱 맞아. 이렇게 잣대를 볼 수가 없는 것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거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미래 가치를 너무 높게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너무 높게 봐서 가격이 많이 형성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존재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이 떨어지는 그런 선이 한 30%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일부 부동산에 있어서는 뭐 50%, 80%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떨어지는 사용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 한 3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럼 보통 지금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정도면은 더 이상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